성폭력 연구는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핑커가 선택한 자료는 미국 법무통계국의 범죄 피해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표본에는 군사기지와 감옥, 교정시설, 병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성폭행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일부 집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핑커는 간간이 감소한 이유의 하나가 간간 초범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수감률이 이례적이어서 성인 37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교정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수감은 인종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5배 이상 수감됩니다. 성적으로 폭력적인 남성들이 자신들의 습관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감률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도소 내 성폭행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핑커의 성폭력 통계가 영국과 미국 원천 자료에서 가져온 것임을 무시한다 해도 신고된 강간 사건들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서 2007년 사이 영국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은 1842건에서 13,133건으로 증가했고 2015에서 2016년 영국 왕립경찰감사관실이 강간 추적 관찰 그룹을 대표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에서 경찰에 신고된 성인 강간 사건은 23,851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인 강간 사건이 같은 기간에 2,823건에서 11,128건으로 4배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신고는 아직도 그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201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범죄조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된 성범죄는 그러한 유형의 범죄 추세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척도가 아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는 피해자가 5명 중 1명 미만이라고 추정했고 잉글랜드 웨일스 강간위기연맹에서는 신고한 여성 5만 명 가운데 경찰에 강간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이 12%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핑커가 사용한 범죄 피해 조사 자료에도 역시 1992년에서 2000년 사이 여성에 대한 강간 기수 사건의 63%, 강간 미수 사건의 65%, 성폭행 기수 및 미수 사건의 74%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사건이 비디오로 촬영되었습니다. 플로이드가 "제발요, 숨을 못 쉬겠어" 라고 외치는데도 미국 미네소타주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8분 넘게 플로이드의 목에 대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경찰관은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플로이드의 코에서 피가 철철 쏟아져 나온다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이봐요, 그 사람 이미 잡았잖소. 적어도 숨은 쉬게 해줘요라고 애원하는데도 경찰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2019년 법집행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한 1,003명 중 흑인 희생자는 23%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계기로 여름에 미국 전역에서 항해 시위가 폭발하자 기자들뿐 아니라 시위자들에 대한 국가폭력도 급증했습니다. 2020년 5월 26일에서 6월 2일 조지 플로이드 시위를 취재하던 국내외 기자에 대해 미국 경찰의 폭력과 체포 사건이 148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인종주의자 시위자들에게 행하는 국가폭력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여름 5개월의 시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민간인 및 기자에게 행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최소 950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한 곳만 해도 불과 6주 동안 경찰이 최루가스와 비살상 탄환에 11만 7,500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는 경찰 폭력에 대해 침묵합니다. 스티븐 핑커는 196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뉴요크, 디트로이트 및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인종폭동에 대한 분석에서 이 모든 도시 봉기가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에서 비롯했음을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연구로 충분히 밝혀지고 있듯 경찰 개혁과 흑인 지역사회에 대한 표적화는 도시 도처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경찰 폭력은 도심에서 만연했거니와 20세기 내내 일관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일상적 경찰의 과잉 진압은 결국 끌어넘쳐 1960년대 후반 정치적 폭력의 파고 속에서 도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핑커는 도시 봉기를 흑인의 범죄성의 증거로 치부해버리지 국가폭력의 함수로 보지 않습니다. 핑커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폭동자였지 폭동의 표적이 아니었고 사망자 수는 적었으며 사실상 모든 표적은 재물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 1950년 이후 미국에서 어느 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 지목된 폭동은 없었다. 인류가 생물물리학적 환경을 다루는 방식을 포함한다면 폭력은 어떻게 보일까요? 핑커의 책에서는 이 질문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획득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농경을 하고 토지를 개간하고 광물을 채취하고 사냥을 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물론 인류는 이런 변화로 인해 더 높은 생활 기준과 더 긴 수명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혜택을 입었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는 적지 않는 대가도 따랐고 사람들은 그 대가를 다른 것들에 자기들보다 부나 권력이 적은 이들에게나 물리적 환경에 전가하는 데에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좀처럼 폭력의 한 형태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흔히 피해가 갑작스럽기보다는 점차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막기 힘들고 완화하기 더 까다롭습니다.
생물 다양성 손실, 토양 악화, 지구온난화, 유독성 오염에 섬뜩하고 서서히 끼치는 영향은 인간 및 여타 유기체에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환경 오염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국가,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문학자 롬 닉슨은 이 현상에 느린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은 국가나 개인의 개발 계획이 환경 악화와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주도해왔는지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느린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느린 폭력은 여러 형태로 발현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전 세계 수천 개의 농촌 지역사회가 채광 작업에 유해한 부산물과 함께 살아야 했고, 많은 이가 광산이 폐쇄된 후에도 유독성 유산을 오랫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폐광에서 아직도 매일 약 5천만 갤런의 오염수가 방출되어 인근에 공급되는 지하수 및 지표수를 높은 수준의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희토류 채굴 붐으로 장시성 남동부 거의 전체의 유독성 침전지가 남아 지역 경관을 황폐화했습니다. 흔히 오염의 수준은 오염 규제가 효력이 없거나 잘 집행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잠비아 카보에나바현 광산은 1902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되었으며 그곳으로부터의 오염은 지역 아동의 혈액 내납 수치를 최대 권고치의 10배까지 상승시켰습니다. 1990년대 널리 영향력을 갖게 된 이 이론의 기본 골자는 단일 종류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부패하고 비민주적이며 군국주의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이론이 그렇듯 이 일반화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나 캐나다 같은 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는 개발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모범적이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의 대표적 사례가 앙골라의 석유산업으로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부패와 불투명한 지급 관행 덕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정치 엘리트들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농업 근대화의 역사는 땅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한 산업형 농법은 일반적으로는 세계적인 식량난을 막았지만 그러한 농법에는 화학비료, 특히 살충제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로 인해 약 100만 건의 독극물 중독 사례가 발생했고 1980년대 후반까지 매년 약 2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난한 이들이나 혜택받지 못한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부유한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변 정유 공장의 연기를 마시거나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흘러든 물을 마시는 등 이 모든 장소에는 가난한 이들이 남겨져 주로 부유층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활동에 유해한 잔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위기 중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25만 명이 초과 사망할 것이며 대부분은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애초에 그 문제를 제일 적게 발생시킨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감정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명시적으로 분석한 범주는 아니어도 핑커의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계몽시대 이후 서구에서의 폭력의 감소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성이라고 가정하면서 폭력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감정의 탓으로 돌립니다. 흔히 인용되는 마틴 루서 킹의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인용하면서 핑커는 때가 되면 이성의 논리가 펼쳐져 계속 넓어지기만 하는 포용의 원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핑커는 킹이 1963년 8월 워싱턴 행진 때의 연설에서 현재의 격렬한 위급성을 설명하고 강조한 것은 무시합니다. 워싱턴 행진은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권리 및 인권 향상 등을 위한 행진으로 당시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서 킹이 인종주의의 종식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점진주의를 거부한 킹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를 거부하며 행해할 의무를 주장했고 체제적 형태의 억압에 도전했습니다. 핑커는 킹의 말을 전후관계와 분리해 인용하면서 하층민의 요구를 통해 달성한 역사적 변화의 비전, 역사 및 역사서술이 함께하는 비전을 왜곡하고 그 대신 1960년대를 비문명화의 시대로 묘사합니다. 핑커는 이성의 시대와 계몽주의는 많은 폭력제도를 갑자기 종결시켰다고 하면서 노예제 고문, 사형 등을 언급하는데 수많은 역사학자가 그런 주장들의 정확성에 대해 논박했습니다. 명백한 사례를 한 가지만 들자면 미국에서 노예제의 폐지는 계몽주의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즉, 노예제 폐지는 노예화된 수많은 사람의 평생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스티븐 핑커는 5가지 내면의 악마들 중 하나인 복수에 관해 히브리어 성경, 호메로스, 셰익스피어의 샤일록 등을 인용합니다. 핑커의 말에 따르면 복수 욕구는 부족한 전쟁, 살인, 학교 총격 사건에서부터 도시 폭동, 테러,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폭력의 주요 원인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핑커의 복수관은 복수의 역사적 형태, 문화적 의미, 사회적 작용 등을 이해하기에는 단순하고 부적절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복수의 형태는 여러 문화 전반에서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한 감정적 문화적 자원과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 있는 서사 대본 전략으로 생각하면 더 잘 이해되며 다양한 동기는 물론 논리와 이성이 그 안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행동주의자들이 지금은 흔히 테러라고 일컫는 것의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수라기보다 하나의 정치적 투쟁 방법이자 강력한 국가에 대한 약자의 무기이며 국가폭력, 식민지 지배 그리고 경제 착취에 대한 공정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들의 전략이 권력의 균형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들은 자신의 동기부여를 설명할 때 개인들은 보통 정치적 목표와 자유, 참정권, 평등, 인간 존엄성은 물론 국가폭력 등을 묘사하면서 단순히 분노, 고통, 증오의 감정이 아닌 사랑, 동정, 자기희생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복수들을 다른 아무 것과 마찬가지로 버튼이라고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이 역사에 대한 전체 스토리, 상황, 권력과 복종의 인종주의적 역학, 역사적 주관성, 감정 공동체, 사회정치적 유산 등에 대해 말을 못하게 가로막는 일입니다. 즉, 주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주체의 정서적 감정과 감정적 관계를 포함한 복수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나 행위를 누가 하고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방관자인지 목격자인지에 따라 경험, 서사, 동기의 윤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책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각 나라의 역사적인 사례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서구 중심적이다 보니 서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약한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에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폭력의 역사를 다수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